아버지, 저 흉가를 당장 사세요. 한 소년이 아비의 손목을 꼭 쥐고 무너져가는 흉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으니 이 아이의 아비 윤봉석은 한때 장시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방덕이라는 자가 바로 옆에 전을 차리고 난 뒤부터 하나둘 손님이 끊겨 나가더니 결국 겨울 양식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었지요. 남은 돈이라고는 겨우 이 한겨울을 버텨낼까 말까 한 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을 털어 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흉가를 사라 하고 있었으니 허나 그 선택이 이 두 사람을 어떤 길로 인도할지 그 자리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아들은 저 무너져가는 흉가를 왜 사라 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이었을까요? 올 장시였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펼치고 골목 어귀마다 물건 흥정하는 소리와 사람들 오가는 발소리가 뒤섞이는 계절이었지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장시 한복판만큼은 사람의 온기로 후끈하였으니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상인들에게 겨울 장시란 고되지만 익숙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봉석도 이른 새벽부터 좌판을 폈습니다. 두툼한 베이지 두루마기 깃을 세우고 낡은 갓을 고쳤으며 자리를 잡았지요. 좌판 위에 물건을 하나하나 늘어놓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값을 속인 적 없고 물건을 바꿔치기 한 적 없으며 손님에게 억지로 떠넘긴 적 한 번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골목에서 윤봉석이라는 이름 석자는 한때 믿음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허나 오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좌판 앞으로 지나치는 사람은 있었으나 발길을 멈추는 이는 없었지요. 봉석은 짐짓태연한 척 앉아 있었으나 속은 타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맞은편에서 왁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방덕의 전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넉넉한 웃음을 달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채를 손에 쥐고 이 손님 저 손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어대는 고방덕의 전 앞에는 오늘도 사람이 끊이질 않았지요. 흥정 소리, 물건 고르는 소리, 동전 쌓이는 소리가 쉼 없이 들려왔습니다. 봉석은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고방덕이 이 골목에 전을 차린 것은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시란 원래 여럿이 모여 함께 흥하는 곳이 아니던가요. 허나 고방덕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석의 오랜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엔 한둘이더니 나중엔 열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봉석은 처음엔 계절 탓을 하였습니다. 겨울이라 씀씀이가 줄었겠거니 하였지요. 그 다음엔 자리 탓을 하였습니다. 좀 더 목 좋은 곳으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하였으니까요. 값을 낮춰도 보았고 물건 종류를 바꿔도 보았으며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잡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좌판 위 물건들만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봉석은 좌판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보자기에 싸면서 손이 멈추었지요. 오늘 팔린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짐을 챙기며 장부를 펼쳤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제대로 된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 이대로 가면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아내 없이 이 아이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였던가요? 따뜻한 겨울 한 번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비로서 면목 없었습니다. 봉석이 긴 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는데 언제부터 옆에 있었는지 도원이 소리 없이 그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방덕의 전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장씨 골목 이쪽 저쪽으로 눈길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한 눈빛이었으나 봉석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들이 안쓰러워 등을 한번 쓸어주었을 따름이었지요. 짐을 다 챙긴 봉석이 먼저 일어서려는데 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좌판 앞으로 오던 손님들이 줄어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봉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이었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고방덕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 그리 된 것 같구나.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장 끝나고 저와 함께 이 골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봐 주시겠습니까? 봉석은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물어볼 기운도 남아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봉석은 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장부를 다시 펼쳐보다가 다시 눕기를 반복하였지요.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는 작은 방 안에서 봉석은 오래된 셈을 하였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또 어찌해야 하는지. 아무리 셈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봉석은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뜰 밖으로 새벽바람 소리가 차갑게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 바람 소리 너머로 도원이 묻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님이 줄어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석이 눈을 떴을 때 도원은 이미 자리에 없었지요. 이불을 개어 한쪽에 밀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봉석이 뜰로 나서 보니 도원은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골목 모양을 그린 것이었지요. 장씨 어귀에서 시작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선을 이어 나간 그림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일어나 무엇을 하느냐? 골목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둘은 장씨로 향하였지요. 장씨에 도착하자 봉석은 여느 때처럼 좌판을 폈습니다. 그런데 도원이 좌판 옆에 앉지 않았지요. 짐을 내려놓고는 골목 쪽을 바라보더니 아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이 골목 저 골목을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혼자서. 예. 봉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손님이 오지 않을 터이니 아들이 곁에 있든 없든 달라질 것이 없는 하루였지요. 도원은 그렇게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원이 처음 한 일은 장씨 어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길을 눈으로 쫓았지요.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짐이 많은 상인들은 어느 길을 택하는지,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묶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지나치지 않는 골목도 있었지요. 도원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전 내내 골목을 훑은 도원은 오후가 되자 장씨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골목이었지요. 낮에도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축축하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짐을 든 상인들이 이 골목으로 접어드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지요. 도원은 그 골목 끝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둥이 기울고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집 한 채가. 대문은 이미 썩어 한쪽이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고 마당으로 이어지는 담벼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엉겨 붙어 있었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이 앞을 지날 때는 다름질을 쳤으니 이 골목에 발을 들이는 어른도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가 앞으로 걸어가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요. 담이 무너진 쪽으로 걸어가 보니 그 너머로 장시로 이어지는 큰 길이 바로 보였습니다. 막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시와 이 골목이 붙어 있는 것이었지요. 도원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꼬마야, 거기서 뭘 하느냐? 쉰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도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작은 몸집의 노파였습니다. 눈은 깊이 주름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또렷하고 예리하였지요. 임노파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살피다니 귀신 나오는 집인 걸 모르느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어르신께서는 이 집이 언제부터 절이 비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파는 잠시 도원을 훑어보더니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 말이냐? 30년도 더 된 일이지. 원래 저 골목은 장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느니라. 짐 무거운 상인들이 저 골목으로 들어오면 장시까지 반도 안 걸렸지. 그런데 저 집 주인이 빚에 쫓겨 어디론가 떠나면서 대문을 잠가버렸고 담 쪽 길이 막혀버리니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야.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다 보니 아무도 이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집은 저 꼴이 되어버린 것이지. 도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면 저 담을 허물고 길을 다시 열면 예전처럼 상인들이 이 골목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노파가 도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내가 저 집을 어찌할 것이냐? 저 집은 오래전에 관에 넘겨졌다가 지금은 임자 없이 방치된 상태란다.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집이야. 도원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장시 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도원이 아비의 좌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석은 오늘도 파리만 날리다 좌판을 걷는 중이었지요. 도원이 짐 싸는 것을 말없이 도우며 잠시 아비 곁에 섰다가 짐을 다 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봉석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골목을 쏘다니고 돌아온 얼굴이었건만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었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도원이 똑바로 아비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흉가를 당장 사세요.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봉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라 하였습니다. 이 겨울을 버텨낼까 말까 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귀신 나온다는 무너져가는 흉가를 사는데 다 쓰라는 것이었지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원아,
예, 아버지. 내가 제정신이냐? 도원은 대답 대신 아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눈이었지요. 두렵지 않은 눈, 의심하지 않는 눈, 무언가를 이미 보고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봉석은 그 눈빛 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호통을 치려다 멈추었고 돌아서려다 멈추었지요. 아들이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비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온 것인지 그 자리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밤 봉석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 앞에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흉가 값이 얼마나 될지 짐작해보았으나 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렸다면 이 돈마저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이었지요. 이 겨울은커녕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자꾸만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 흔들리지 않는 눈, 하루 종일 골목을 훑고 돌아온 아이의 눈. 이 세상에 저 아이가 믿을 것이 아비 하나이듯 아비가 믿을 것도 저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둘이서 버텨온 세월이 얼마였던가요? 봉석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오는 줄도 모르고 날이 밝았습니다. 봉석이 눈을 떴을 때 등잔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부가 펼쳐진 채 옆에 놓여 있었고 몸은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으니 잠든 것이 아니라 쓰러진 것에 가까웠지요. 봉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굳은 목을 주물렀습니다. 뜰 밖에서 도원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도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소매 안에 모아 쥔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지요. 봉석이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 곁에 나란히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뜰을 가로질러 지나갔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봉석이었습니다. 도원아. 예. 그 흉가 얼마면 살 수 있겠느냐. 도원이 그제야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 가서 물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 상태라면 그리 비싸게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방치된 데다 귀신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터이고 그러니 값도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돈으로 될 것 같으냐? 될 것입니다. 아마 빠듯하게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차가운 겨울 하늘이 희뿌옇게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가보자. 봉석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흉가 앞에 서자 봉석은 새삼 그 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제 저녁 도원의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기둥이 기울었고 지붕은 반이 내려앉았으며 대문은 썩어 한쪽이 떨어진 채로 달랑거렸습니다. 마당 안은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고 담벼락 여기저기가 무너져 구멍이 나 있었지요. 그런데 봉석은 이번엔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도원이 가리킨 대로 담이 무너진 쪽으로 걸어가
그 틈으로 내다보았지요. 담 너머로 장시로 이어지는 큰 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불과 담 하나 사이였습니다. 이 담을 허물면 이 골목이 장시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었지요. 봉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본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서서히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담 너머에 길이 있었고 귀신 소문에 가려진 집 안에 터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도원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 담을 허물면 장시까지 반도 안 걸립니다. 짐 무거운 상인들이 이 골목을 지름길로 쓰게 되면 자연스레 이 앞을 지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버지 물건을 펼쳐두면 됩니다. 봉석은 담 너머 큰 길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며칠을 돌아다닌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도원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석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담 너머 큰 길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무너진 지붕을 올려다보기도 하였으며 넓은 마당 터를 이리저리 걸어다니기도 하였지요. 아들이 보여준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집을 고치는데도 돈이 들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이 없을 터인데 담을 허물고 지붕을 손보고 마당을 정리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야 한다는 말이냐. 집을 사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이를 어찌 버텨야 하는 것인가. 봉석이 그 말을 꺼내려는데 도원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고치는 것은 저와 둘이 직접 하면 됩니다. 봉석은 멈추었습니다. 지붕은 제가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담은 무너진 곳을 더 걷어내면 그만입니다. 마당의 잡초는 우리 둘이 뽑으면 되고 대문은 이웃에서 쓰다 남은 나무를 얻어 새로 달면 됩니다. 목수를 부를 곳은 기둥 하나뿐입니다.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봉석은 말없이 마당을 다시 둘러보았지요. 무너진 것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니 아들 말대로 사람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봉석이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관아에 들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봉석이 흉가의 사정을 물으니 담당 아전이 장부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전 빚진 주인이 도망가면서 관에 넘어온 집인데 귀신 소문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몇 해째 방치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값은 봉석이 짐작하던 것보다 조금 낮게 불렸지요. 수중에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으면 겨우 닿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봉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이 없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지요. 장사 미천도, 겨울 양식도, 비상금도, 오로지 저 무너져가는 흉가 한 채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봉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도원을 바라보았지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아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흉가를 가리키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림 없고 두려움 없는 눈이었지요. 봉석이 아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겠소. 문서에 수결을 찍고 돈을 건네고 나서 관아를 나오는데 봉석의 두 손이 허전하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손에 쥔 것이라고는 흉가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이 그 옆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오는 길에 장씨 어귀를 지나치는데 고방덕이 전 앞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방덕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요. 어이, 윤서방. 오늘은 어딜 다녀오시는 것이오? 봉석이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흉가를 하나 샀소. 고방덕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크게 웃으며 부채를 펼쳤지요. 흉가를, 허허, 윤서방도 참. 귀신 나온다는 그 집 말이오? 하하, 그것 참 용감하시구먼. 아니, 요즘 장사도 안 된다 들었는데 그 돈으로 뭘 그리 하셨소? 말투는 웃음을 담고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봉석을 훑은 눈이었지요. 봉석은 더 대꾸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원도 말없이 앞이 뒤를 따랐지요. 고방덕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웃음이 거쳤지요. 좁아진 눈으로 봉석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바라보다가 흉가가 있는 골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전 앞으로 돌아섰지요. 제 발로 망하러 드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봉석과 도원은 흉가에 들어가 첫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부터 손을 보기 시작하려면 미리 와 있는 것이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별이 보이는 방에 나란히 누웠지요. 바람이 들어왔고 바닥은 차가웠으며 사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석이 천장 너머 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무엇이 무섭습니까? 귀신. 도원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아버지.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눈이 흔들렸지요. 옆에 누운 13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어른의 말을 하는 것인지. 봉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달구는 소리도 나기 전에 도원이 먼저 일어났지요. 바닥이 차갑고 외풍이 심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텐데도 눈빛은 맑았습니다. 봉석도 뒤따라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데 온몸이 쑤셨지요. 차가운 맨바닥에서 하룻밤을 난 탓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흉가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덮여 있어 어젯밤에는 몰랐는데 걷어내고 나면 꽤 쓸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았지요. 도원이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석도 잠시 마당을 둘러보다가 아들 옆에 쪼그려 앉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느냐? 담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도원이 먼저 담 쪽으로 가서 무너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미 일부가 내려앉아 있던 터라 남은 부분을 더 걷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요. 크고 작은 돌들이 엉겨 있었는데 도원이 아래쪽 돌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하자 위쪽이 스스로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석이 무거운 돌들을 드러내고 도원이 작은 돌들을 골라 한쪽에 모아두었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담이 허물어지자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장시로 이어지는 큰 길이 환히 열렸지요. 봉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담 하나가 사라지자
이 음침하던 골목이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담이 열리자 도원은 곧장 다음 일에 손을 댔습니다. 잡초를 뽑는 일이었지요. 허리 높이까지 자란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것들은 봉석이 두 손으로 틀어쥐고 온몸을 뒤로 젖혀야 겨우 뽑혔지요. 도원은 그 옆에서 쉬지 않고 작은 것들을 뽑아 한 켠에 쌓았습니다. 오전 내내 둘이 쉬지 않고 매달렸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마당 절반쯤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봉석의 등줄기에 땀이 흘렀지요. 한겨울인데도 등이 후끈하였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마당을 둘러보니 잡초가 거친 자리에 제법 반듯한 흙마당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봉석이 흙손을 털며 마당을 둘러보는데 도원이 어느새 기둥 쪽으로 가서 기울어진 정도를 눈으로 재고 있었지요. 기둥은 어떠하냐? 하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도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마당에 쌓인 돌들을 팔면 됩니다. 담에서 나온 돌들이 제법 됩니다. 건축에 쓸 수 있는 것들이니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봉석은 돌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아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이 자꾸만 놀라웠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마당을 다 걷어내고 담돌을 정리하고 이웃에서 얻어온 나무로 대문을 새로 달고 목수 하나를 불러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잡는 데까지. 돌을 팔아 얻은 돈으로 목수 품삯을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이 없었지요. 허나 흉가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담이 열린 골목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반듯하게 정리된 마당에는 잡초 대신 흙바닥이 드러났으며 새로 단 대문이 골목 어귀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원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마당 한켠에 평상 하나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서 쓰지 않는 낡은 평상을 얻어왔지요. 장시에서 오고 가는 짐꾼들과 상인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물 한 사발 떠다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지요. 봉석이 평상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걸 놓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이 모입니다, 아버지. 사람이 모이면 장사가 됩니다. 골목이 열린 첫날이었습니다. 봉석은 평상 옆에 좌판을 폈습니다. 장시 어귀에 차리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요. 물건도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자리는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짐을 진 상인들이 골목 앞을 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열린 길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지요. 봉석이 어귀에 서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 골목로 들어오시면 장시까지 훨씬 빠릅니다. 처음 한두 명이 반신반의하며 들어섰지요. 들어와 보니 말이 맞았습니다. 짐 무거운 상인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평상을 발견하고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쉬어가는 사람이 생기자 자연스레 봉석의 좌판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물 한 사발 얻어 마시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다가 좌판 위 물건을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첫 손님이 생겨났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장시 뒤편 골목에 지름길이 생겼다는 것, 거기 쉬어갈 수 있는 평상이 있다는 것, 물도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상인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에는 아침부터 골목 안으로 상인들이 줄을 이었지요. 봉석의 좌판 앞에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흥정 소리가 돌아왔지요. 동전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고 봉석의 얼굴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평상 옆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열흘이 채 되지 않아 봉석의 하루 매상이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방덕이었습니다. 장시에서 전을 보다가 옆 상인에게 무심코 들은 말이었지요. 뒤편 골목에 지름길이 생겼다는 말, 윤봉석이 요즘 장사가 제법 된다는 말. 고방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흉가를 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싶었지요. 그러나 이튿날도 같은 말이 들렸고 그 다음 날도 들렸습니다. 고방덕은 신봉 막동을 불렀습니다. 가서 좀 보고 오너라. 뒤편 골목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막동이 다녀온 뒤 보고를 하자 고방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흉가 골목이 지름길이 되었다고. 예, 나으리. 상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방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방덕은 그날 저녁 직접 뒤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빠진 뒤였지요. 골목 어귀에 서서 열린 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평상이 놓인 마당, 반듯하게 정리된 공간, 그리고 그 너머 큰 길과 이어지는 열린 통로. 고방덕의 눈이 천천히 그 자리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골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방덕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장사꾼 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지요. 탐욕스러운 눈은 이득이 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서 있던 고방덕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웃음이 없는 얼굴이었지요. 그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시에서 오랫동안 상인들의 발길을 제 쪽으로만 끌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데 능하고 뒷공작을 꾸미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자의 눈에 이 골목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봉석과 도원이 애써 일군 이 자리가 장사가 풀리기 시작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봉석은 오랜만에 아침 일찍 눈이 떠졌지요. 억지로 눈을 감으려 해도 다시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살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었지요. 장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 흥정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봉석이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도원도 이미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느냐? 잘 잤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일어났느냐? 도원이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골목 어귀에 표시를 해두려 합니다. 지리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상인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봉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잠이 깨기도 전에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도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표시를 보고 골목으로 들어서는 상인들이 전날보다 늘었지요. 평상에 앉아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봉석의 좌판 앞에 서는 손님도 따라서 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져온 물건의 절반 이상이 팔렸지요. 봉석은 장부의 숫자를 적으며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숫자였으니까요. 파장 무렵 평상에 앉아 쉬어가던 상인 하나가 봉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포목 상인이었지요. 이 장시에서 봉석보다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방, 요즘 제법 되는 것 같구먼.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인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지요. 봉석이 눈치채고 먼저 물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게 윤서방한테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다오. 봉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문이라니요. 포목 상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윤서방 물건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소문이었소. 훔쳐온 물건을 팔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저울을 속인다는 말도 돌았지. 나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들은 모양이었소. 그때부터 하나둘 발길이 끊어졌던 것 아닌가 싶어서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울을 속인다는 말, 훔쳐온 물건을 판다는 말, 장사꾼에게 그보다 독한 말이 어디 있던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 봉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십니까? 포목 상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소만. 그 무렵 장시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 심부름꾼이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말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은 들었소. 봉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부름꾼, 새로 장사를 시작한 사람. 그 무렵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기 시작하였지요. 포목 상인이 돌아간 뒤 봉석은 한동안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원이 좌판을 정리하다가 아비의 얼굴을 보았지요.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였으나 조용한 것이 아니었지요. 물이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봉석이 들은 것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저울을 속인다는 소문, 훔쳐온 물건이라는 소문,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심부름꾼. 도원은 말없이 들었지요.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지요. 봉석이 말을 마치고 나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요. 막동이 그자다. 고방덕의 심부름꾼이. 도원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 당장 찾아가려 하십니까? 봉석이 대답하지 않자 도원이 아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찾아가시면 집니다.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나한테 도둑 소문을 퍼뜨렸다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봉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허나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깊고 고요하였지요. 지금 찾아가서 멱살을 잡으면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뿐입니다. 허나 고방덕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면 보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됩니다. 봉석이 주먹을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느냐? 고방덕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봉석은 천천히 주먹을 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봉석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단골 하나를 만났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봉석의 좌판에서 빠지지 않고 물건을 사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길이 끊긴 것이었지요. 봉석이 먼저 인사를 건네니 그 사람이 멈칫하다가 머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윤서방, 오랜만이오. 요즘 뒤편 골목에서 장사한다 들었소. 예, 그리 되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몇 해 전에 윤서방 저울이 속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만 발길을 끊어버렸소. 지금 생각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아 면목이 없소. 봉석이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렸지요. 혹시 막동이 그자한테 들으셨소? 고방덕 전에서 심부름하는 자 말이오. 그자가 그 무렵 여기저기 그 소문을 하도 많이 퍼뜨리고 다녀서 나중에야 이상하다 싶었소만. 봉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역시 막동이었지요. 그날 저녁 봉석은 도원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하였습니다. 도원은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막동이 직접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함은 나중에 고방덕의 죄를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한 사람의 말은 소문이지만 10사람의 말은 증언이 됩니다.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냐? 도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공책 하나를 봉석 앞에 내밀었지요. 펼쳐보니 이미 날짜와 이름과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이 며칠 전부터 적어오던 것이었지요. 봉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봉석은 오래도록 그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원이 적어 놓은 것들이 빼곡하였지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막동이 어느 골목에서 누구에게 어떤 소문을 흘렸는지가 날짜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이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은 싸움의 준비였습니다. 봉석이 공책을 덮으며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벌써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지요. 열쇠 살에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봉석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이 아이가 일찍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왔지요. 허나 이것은 일찍 철이 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흉가를 가리키던 날부터, 골목을 발로 훑던 날부터, 임노파에게 말을 걸던 날부터, 봉석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을 쥐던 순간에도 도원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봉석이 조용히 등잔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지요. 창 너머로 찬바람 소리가 들렸으나 봉석의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였습니다. 고방덕이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이라 하였지요.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 하였습니다. 봉석은 이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봄이 멀지 않은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장시 골목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으나 한낮에는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때였지요. 봉석의 골목에도 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담이 열린 자리로 오전 햇볕이 마당 깊숙이 파고들었고 평상 위에 앉아 쉬어가는 상인들의 얼굴에도 겨우내 굳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기색이었습니다. 봉석의 장사도 그랬지요. 날이 갈수록 단골이 생겼습니다. 지름길을 쓰는 상인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봉석의 좌판 앞에 서는 사람도 따라서 늘었지요. 한동안 잊고 살았던 흥정 소리가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녁이면 장부에 쓸 숫자가 생겼고 그 숫자가 쌓이면서 수중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도원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도 장이 한창이던 오후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지요.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던 봉석이 고개를 드는데 고방덕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동이 한 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고방덕은 골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마당을, 평상을, 열린 담을,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봉석의 좌판을. 그 눈이 하나하나를 훑은 동안 입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봉석은 이제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방덕이 평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서방. 이거 꽤 잘 꾸며 놓으셨구먼. 내가 소문만 듣고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왔소. 봉석이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고방덕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부채를 펼치며 마당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막동은 그 뒤에 서서 골목 안을 눈으로 재고 있었지요. 윤서방, 나 오늘 사실 다름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러 왔소. 제안이라니요. 이 자리 말이오. 내가 좋은 값에 사겠소. 봉석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원도 좌판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고방덕은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방이 이 집 살 때 쓴 돈의 2배를 드리리다. 요즘 같은 때 목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소. 장사 미천도 넉넉해지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떻소? 봉석이 천천히 고방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고방덕의 부채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다시 웃음을 올리며 말하였지요. 허허, 윤서방도 참. 내가 2배를 드린다 하지 않았소. 이 골목이 아무리 잘 돼도 이 값을 뽑으려면 여태가 걸릴 텐데. 당장 2배를 드린다는데 왜 마다하오? 2배를 준다 하여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고방덕이 부채를 접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옅어졌지요. 눈이 가늘어지며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다른 빛이 스쳤지요. 봉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배를 드리면 어떻겠소? 팔지 않습니다. 이번엔 봉석이 먼저 부채를 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방덕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으나 안으로는 이미 웃고 있지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방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채를 다시 펼치며 웃음을 되찾으려 하였지만 이번 웃음은 이전 것보다 어딘가 어색하였지요. 윤서방이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오? 허허, 알았소. 그럼 더 생각해 보시오. 내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말을 마치고 몸을 돌리는데 막동에게 눈짓을 한 번 하였습니다.
그 눈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봉석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허나 도원은 보았습니다. 고방덕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원이 조용히 봉석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잘하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도 참으셨으니 잘하신 것입니다. 봉석이 고방덕이 사라진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자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구나.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눈짓을 보셨습니까? 막동에게 한. 봉석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봤다. 이제 뭔가를 꾸밀 것입니다. 고방덕이 돌아간 뒤 장이 파하였습니다. 봉석과 도원이 좌판을 정리하는데 임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지요. 도원이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노파가 골목 어귀를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아까 그 뚱뚱한 자 말이다. 저 사람 봤다. 저 사람 고방덕이라는 자 아니냐?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아십니까? 알다마다. 몇 해 전에 저 사람 심부름꾼이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며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 내가 다 봤다. 내 아비 물건이 가짜라느니 저울을 속인다느니 하는 말을 어찌나 부지런히 퍼뜨리고 다니던지. 봉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보셨습니까? 이 골목에서 30년을 살았다. 눈이 있는데 못 보겠느냐. 그때 말해줄까 하다가 내가 워낙 이 골목을 안 나다니니 기회가 없었지 뭐냐. 오늘 저 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걸 보니 영찜찜해서 말해두는 것이다. 도원이 임노파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그 일을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파가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증언이라. 이 늙은 것 말을 누가 듣겠냐마는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임노파가 돌아간 뒤 봉석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증인이 생겼구나. 예. 공책에 적어두겠습니다. 도원이 품에서 공책을 꺼내 임노파의 이름과 오늘 날짜와 증언 내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봉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도원아, 고방덕이 다음에 무슨 수를 쓸 것 같으냐? 도원이 붓을 멈추고 생각하였습니다. 돈으로 안 되었으니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이 골목에 다시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니 아마 소문일 것입니다. 또 소문이냐? 저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소문이니까요. 봉석이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소문을 낼 것 같으냐? 도원이 골목 어귀와 흉가였던 건물을 그리고 열린 담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다시 낼 것입니다. 봉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귀신 소문이라면 이 골목에 익숙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소문만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도원이 공책을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직접 소리를 낼 것입니다. 밤에 이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만들기 위해 막동을 시켜 밤마다 여기 와서 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문이 빠르게 퍼지니까요. 봉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라면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봉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섭도록 냉정한 머리였지요. 허나 그 냉정함이 이번만큼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도원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막동이 움직이는 날 밤,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봉석은 잠들기 전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을 되새기면서였지요. 귀신 소문, 막동, 밤에 이 골목에서 나는 소리. 도원은 고방덕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그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그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였지요. 13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요. 골목 어딘가에서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석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고방덕이 정말 막동을 보낸다면 꼭 저런 소리를 이용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봉석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지나갔지요. 고방덕이 다음 수를 꺼내들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었으니 사흘 뒤부터였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엔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장시 어귀에서 짐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상인이 옆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식이었지요. 뒤편 골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끌려가는 소리 같기도 하다는 말이었지요. 봉석은 그 소문을 장시에서 처음 들었을 때 도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골목으로 들어서는 상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줄을 이루던 짐꾼들이 다시 먼 길을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쉬어가던 단골 상인 하나가 봉석에게 넌지시 말하였지요. 윤서방, 요즘 이 골목 밤에 소리가 난다는 말이 도는데 들었소. 귀신이 나온다는 말까지 있더이다. 나는 믿지 않소만 워낙 소문이 빠르게 퍼지니 사람들이 꺼리기 시작하는 것 같소. 봉석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소문이야 을에 돌기 마련이지요. 허나 속은 타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일군 자리였지요. 담을 허물고 잡초를 뽑고 손에 피를 내며 고쳐놓은 이 골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소문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봉석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좌판을 거두며 봉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도원은 그 며칠 동안 낮에는 여느 때처럼 골목을 지켰습니다. 허나 밤이 되면 달랐지요. 봉석이 잠든 뒤에도 도원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 골목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이틀째 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자시가 넘었을 무렵 골목 쪽에서 아주 낮고 기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라 하기엔 길었고 짐승 소리라 하기엔 달랐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도원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원은 봉석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뜰로 나섰지요. 한겨울 밤바람이 얼굴을 세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여 골목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도원은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깝게 들렸지요. 허나 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담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어둠 속에서 웅크린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도어는 숨을 죽였습니다. 형체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입가에 가져다 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짐승 울음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지요.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순간 도어는 그 얼굴을 확인하였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도어는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내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눈에 새기고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동을 붙잡아 봐야 고방덕과의 연결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막동은 혼자 한 일이라 잡아뗄 것이 뻔하였으니까요. 도어는 소리 없이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쓰고 시각을 쓰고 막동이 있던 자리와 들고 있던 것과 내던 소리를 또박또박 적었지요. 다 적고 나서 공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석이 일어났을 때 도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그 뒤로도 사흘을 더 왔습니다. 도어는 매번 나가서 확인하였지요. 자리를 옮겨가며 소리를 내는 막동의 행적을 날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막동이 이전보다 더 오래 골목 안에 머물렀습니다. 소리도 더 크게 냈지요. 그날 밤 막동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이 골목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막동이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임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노파의 눈이 달빛 아래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동의 얼굴이 굳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등 뒤로 감추려 하였으나 노파의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뒤에 감춘 것. 막동이 대답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석이 좌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봉석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적어온 내용이었지요. 날짜, 시각, 막동이 있던 자리, 막동이 들고 있던 것, 그리고 임노파가 목격한 것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동이 나흘 동안 밤마다 이 골목에 와서 직접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4번 모두 확인하였지요. 어르신께서도 직접 보셨습니다. 여기 포목 상인 어른과 다른 단골 상인 3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행수 어른께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석이 공책을 받아 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날짜 하나 빠진 것 없이, 내용 하나 흐린 것 없이. 봉석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밤에 나가 이것을 다 확인하였느냐? 예.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도원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참지 못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봉석이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었습니다. 봉석은 공책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혼자 나가 어둠 속에서 막동을 확인하고 소리 없이 돌아와 이것을 적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봉석 모르게 봉석이 걱정할까봐. 13살 아이가 혼자 그 차가운 한겨울 밤 골목을 나흘씩이나 지킨 것이었습니다. 봉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허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공책을 품에 넣고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행수 어른을 찾아가자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골목을 나섰지요. 차가운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석은 걸으면서 품 안의 공책을 한 번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 얇은 공책 한 권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최행수의 거처는 장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장시를 수십 년 동안 관할해온 사람답게 거처도 장시 가까이에 두고 사는 것이었지요. 봉석이 그 앞에 서서 망설이는데 도원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지요. 최행수의 하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봉석이라 합니다. 최행수 어른께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하였지요. 최행수는 방 안에서 문서를 살피고 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석이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올렸지요. 이른 아침에 찾아와 송구합니다. 무슨 일이오? 앉으시오. 봉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였지요. 고방덕이 옆자리에 전을 차리고 나서 장사가 기울기 시작한 것, 마을에 돌았던 저울 속인다는 소문과 훔쳐온 물건이라는 소문, 그 소문의 진원지가 막동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것, 그리고 흉가를 사서 골목을 열고 장사가 다시 풀리자 고방덕이 직접 찾아와 팔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거절하자 이번엔 귀신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 최행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허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말 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눈이었지요. 봉석이 말을 마치자 도원이 조용히 공책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적어둔 것입니다. 막동이 밤마다 이 골목에 와서 소리를 낸 날짜와 시각, 자리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 골목에서 30년을 사신 임노파 어르신께서 직접 목격하신 것도 있으며 포목 상인을 비롯한 단골 상인 세 분의 증언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최행수가 공책을 받아 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최행수가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석은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요. 도원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최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방덕이라는 자, 나도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소. 장시에서 유독 그 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기울어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소. 그런데 이것을 보니 다르구먼. 봉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직접 움직이겠소. 허나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최행수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방덕이 마지막 수를 쓰게 해야 하오. 소문만으로는 부족하오. 저자가 직접 손을 댄 것이 나와야 장시에서 완전히 내쫓을 수 있소. 그 자리를 만들 수 있겠소. 도원이 최행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최행수의 거처를 나오며 봉석이 도원에게 물었습니다. 고방덕이 마지막 수를 쓰게 한다 하였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원이 걸음을 옮기며 대답하였지요. 고방덕은 소문을 내도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 다음 수를 쓸 것입니다. 소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골목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흉가에 불을 지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봉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을? 예.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이 타버리면 골목도 막히고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요. 고방덕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봉석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냐?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게 해야 합니다. 봉석이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고방덕이 막동을 보내 불을 지르러 오는 그 순간을 최행수 어른과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야 발뺌을 못하지요. 그러려면 고방덕이 그 수를 쓰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봉석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됩니다. 며칠 동안 골목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고방덕 눈에 빈집처럼 보이면 지금이 기회라 여기고 막동을 보낼 것입니다. 봉석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지요. 고방덕은 대담한 것처럼 보여도 실속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다고 여겨야 움직이는 자였지요. 빈집처럼 보이는 골목, 아무도 없는 밤. 그것이 고방덕의 탐심을 건드릴 것이었습니다. 최행수 어른께는 언제 알리느냐? 오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며칠 뒤 밤에 포졸들이 골목 주변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날 오후 도원은 혼자 막동을 찾아갔습니다. 봉석에게는 잠깐 다녀온다 하였지요. 막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며칠 밤 동안 골목에서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파악해 두었습니다. 막동이 드나드는 주막이 있었지요. 도원이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막동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막동이 도원을 보고 흠칫하였습니다. 너 윤서방 아들 아니냐? 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막동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도원은 그 눈빛에 아랑곳 없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밤마다 골목에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공책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막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을 최행수 어른께 가져가면 어찌 될지는 아실 것입니다. 허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원이 막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방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으리도 함께 벌을 받습니다. 우리 골목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막동은 한동안 도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두려움이 없었지요.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동 자신의 손이 소매 안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막동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지요. 막동이 어떤 선택을 할지 도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방덕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손을 놓기는 어려운 법이었으니까요. 막동은 도원의 말을 듣고도 고방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원이 원하는 것이었지요. 막동이 다녀간 뒤 고방덕은 조급해질 것이었습니다. 아이한테까지 들켰다면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여길 터였지요. 서두를수록 실수가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원이 봉석에게 전날 막동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봉석이 눈을 크게 떴지요. 혼자 찾아갔느냐? 예. 그 자가 고방덕에게 일러 바칠 것을 알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봉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된 일이었지요. 도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봉석은 아들이 왜 그리하였는지 이해하였습니다.
막동의 입을 통해 고방덕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제 고방덕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말이냐? 사흘 안에 막동을 보낼 것입니다.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행수 어른께 다시 가야겠구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봉석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자. 최행수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하였지요. 사흘 아니라 하였소. 예. 알았소. 그 사흘 동안 그쪽은 골목을 비워두시오. 낮에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하오. 밤에는 포졸들이 골목 주변에 미리 자리를 잡겠소. 막동이 담을 넘는 순간 움직일 것이오. 봉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최행수가 봉석과 도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도원에게 말하였지요. 꼬마, 이름이 무엇이냐? 윤도원이라 합니다. 윤도원. 기억해 두겠다. 도원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행수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을 나서며 봉석이 조용히 도원의 어깨를 한 번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최행수의 거처를 나온 그날부터였습니다. 봉석과 도원은 골목을 비우기 시작하였지요. 좌판을 걷고 평상에 물그릇을 치우고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빈집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낮에는 장씨 어귀에 나가 잠깐씩 물건을 팔다가 이른 저녁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등잔도 아주 낮게 줄였지요. 단골 상인들이 골목 어귀에서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윤서방, 요즘 골목 문이 왜 닫혀 있소? 봉석이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좀 쉬고 있습니다. 더 묻는 사람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 하였지요. 속이 쓰렸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요. 봉석은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곤두섰지요. 도원은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쓸데없이 긴장하며 밤을 새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둘째 날 밤도 지났습니다. 이날도 아무 소리가 없었지요. 봉석은 뒤척이다 못해 새벽에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도원이 눈을 뜨고 아비를 바라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셔야 합니다. 내일 밤이 고방덕이 움직일 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막동은 겁쟁이입니다. 제가 찾아간 것을 고방덕에게 일렀을 것이고, 고방덕은 사흘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첫날은 망설이고, 둘째 날은 준비하고, 셋째 날에 움직입니다. 봉석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날. 예. 내일 밤입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봉석과 도원은 평소처럼 장씨 어귀에 나갔다가 오후 일찍 들어왔습니다. 골목 대문을 잠그고 안에서 조용히 저녁을 때웠지요. 등잔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이윽고 사방이 어둠으로 채워졌지요. 봉석이 어둠 속에서 도원에게 낮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막동이 와서 불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나가 있어야 합니다. 포졸들이 잡는 순간에 우리가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그럼 언제 나가느냐? 자시가 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막동은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각을 노릴 것이니 자시가 넘어서 올 것입니다.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요. 자시가 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봉석과 도원은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임노파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노파는 두 사람이 들어서자 말없이 방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셋이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발소리였지요.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봉석이 저도 모르게 몸을 굳히는데 도원이 손을 뻗어 아비의 팔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뜻이었지요. 발소리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지요. 작게 툭 하는 소리였습니다. 봉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골목 안쪽에서 다른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거기 서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봉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원도 뒤따랐지요. 둘이 골목 어귀로 달려가 보니 이미 포졸 셋이 막동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막동의 손에는 불쏘시개가 들려 있었지요. 미처 쓰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허둥지둥 내젓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불쏘시개를 들고 남의 집 담을 넘느냐. 포졸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최행수가 그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막동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봉석과 도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최행수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 봉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을 보았지요. 그 눈에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막동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혼자 한 일이라 하였지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최행수가 공책을 꺼내 들었지요. 날짜, 시각, 막동이 골목에 있던 기록과 임노파의 증언, 단골 상인들의 증언이 낱낱이 적힌 공책이었습니다. 최행수가 막동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나흘 동안 밤마다 이 골목에서 소리를 낸 것도 혼자 한 일이냐. 몇 해 전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윤서방 물건이 가짜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도 혼자 한 일이냐. 막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공책에 있느냐? 있다. 막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고방덕 나으리가 시킨 것입니다. 몇 해 전 소문도, 밤에 소리낸 것도, 오늘 밤 불을 지르는 것도 모두 나으리 지시였습니다. 골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고방덕이 자기 전 앞에서 전날 밤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행수와 포졸 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방덕이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맞이하려다가 그 뒤에 서 있는 봉석과 도원을 발견하였지요. 웃음이 굳었습니다. 고방덕, 이리 나오시오. 최행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장시 어귀에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지요. 무슨 일인가 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방덕은 끝까지 웃음을 거두지 않으려 하였지요. 아이고, 최행수 어른.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아, 윤서방도 왔소. 하하. 웃을 자리가 아니오. 최행수가 장씨 한복판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막동의 자백 내용이었지요. 몇 해 전부터 윤봉석의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밤마다 귀신 소리를 내어 골목을 쓰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어젯밤 방화를 지시한 것이 하나씩 공론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지요. 고방덕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막동이 그자가 혼자 꾸민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막동이 나으리 짓이었다 하였소. 거짓말이오. 그자가 저 혼자 한 짓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오. 최행수가 공책을 들었습니다. 몇 해 전 소문을 들은 상인이 10명이오. 밤에 막동이 골목에서 소리 낸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둘이오. 어젯밤 막동의 손에 들려있던 불쏘시개는 포졸들이 현장에서 직접 거두었소. 이것을 혼자 꾸민 일이라 하겠소. 고방덕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의 눈이 고방덕을 향하였지요. 오랫동안 인심 좋은 장사꾼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들이 지금은 달랐지요. 놀람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고방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고방덕의 전은 문을 닫았습니다. 장시에서 상인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었지요. 최행수가 공식적으로 고방덕의 장시 출입을 금하였고, 막동은 형벌을 받은 뒤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방덕이 그 넉넉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던 자리는 그날 이후 빈자리가 되었지요. 봉석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분하지 않으냐면 분하였습니다. 몇 해를 억울하게 당해온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느낌보다 허탈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몇 해를 저 자리 하나 때문에 고생하였다는 것이 허탈하였지요. 도원이 조용히 옆에 와서 섰습니다. 봉석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됐느냐? 도원이 고방덕의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다가 아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봉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라 말하려다가 말을 삼켰지요. 눈이 뜨거워졌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돌아섰습니다.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장시의 아침이 환하게 펼쳐졌지요.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골목 어귀의 흙바닥이 녹기 시작하였지요. 담이 열린 자리로 봄 햇살이 마당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상 위로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고 겨울 내내 앙상하던 담벼락 옆 나무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장시 골목에는 겨울보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들이 오갔습니다. 짐꾼들의 어깨도 조금은 펴진 것 같았고 흥정하는 소리도 어쩐지 한 톤 밝았지요. 봉석의 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들어섰지요. 이제 이 골목이 장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상에는 쉬어가는 상인들이 아침부터 자리를 채웠고 봉석의 좌판 앞에서는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봉석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방덕이 떠난 뒤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래 발기를 끊었던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지요. 소문의 진실이 장시에 퍼지면서 머쓱한 얼굴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석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고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돌아온 얼굴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지요. 지름길을 쓰다가 자연스레 봉석의 물건에 눈길이 간 상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물 한 사발 얻어 마시고, 다음엔 물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흥정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새 단골이 생겼습니다. 봉석이 장사를 처음 시작하던 때처럼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허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잠깐 뜸한 틈을 타 봉석이 평상에 걸터 앉았지요. 도원은 좌판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아들이 붓을 놀리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원아, 예. 내가 처음 저 흉가를 가리켰을 때 말이다. 도원이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눈빛을 보고 아비가 결심을 하였는데 사실 그 순간에도 반은 무서웠다. 전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도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 눈빛을 믿은 것이 내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구나. 도원이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봉석이 눈을 크게 떴지요. 무섭지 않은 줄 알았다. 아버지 눈앞에서는 무섭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봉석이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을 발로 훑던 날에도 무서웠고 흉가를 사라고 말씀드리던 날에도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어쩌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으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봉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길어졌지요.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웃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한 번 훔쳤습니다. 무서운 것을 무서운 척 안 하고 아비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다는 것이냐. 아버지가 무서워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았습니다. 봉석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봉석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를 위해 무서움을 혼자 삼켰다는 것을. 봉석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하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도원이 어른스러워 보여서였는지 아니면 봉석 자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였는지 도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그 손이 거두어지고 나서 도원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좌판을 더 크게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석이 웃음을 거두고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봄이 되면 장시에 오는 상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 골목이 소문이 났으니 이 쉼터를 더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평상도 하나 더 들여놓고 물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먹을거리도 마련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봉석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마당이 더 넓어질 수 있겠느냐? 저쪽 담을 조금 더 걷어내면 됩니다. 땅값을 치르면 2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봉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값은 이번엔 있다. 도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담을 더 걷어내고 마당을 넓혔지요.
평상을 하나 더 들여놓았고 도원이 말한 대로 간단한 먹을거리도 마련하였습니다. 긴 장시기를 오가다 배를 줄인 짐꾼들이 그것을 먹으며 쉬어가기 시작하였지요. 먹을거리가 생기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늘었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레 봉석의 물건으로 눈이 갔습니다. 최행수가 어느 날 이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다가 봉석에게 말하였지요. 윤서방, 이 골목 앞으로 더 커질 것이요. 장시 안에 이런 쉼터가 없었으니 상인들이 모이는 것은 시간 문제요. 봉석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른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요. 저 아이 덕이지. 최행수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최행수가 도원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윤도원, 나중에 장시 행수 일을 한번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이 눈을 썩히기엔 아깝구나. 도원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행수가 봉석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좋은 아들을 두셨소, 윤서방. 최행수가 돌아간 뒤 장이 파하였습니다. 봉석이 저녁 장부를 정리하며 오늘 매상을 적는데 숫자가 제법 되었지요. 몇 달 전 겨울 양식도 걱정하던 때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봉석이 장부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지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요. 그 뒤로 봉석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하였습니다. 잘 되던 때도 있었고 안 되던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방덕 같은 자에게 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옆에 있었지요. 봉석이 눈을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좌판을 정리하다가 아비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밥을 짓겠다. 도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밥을요? 왜 내가 밥을 못 짓는 것 같으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셨으니. 봉석이 피식 웃으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짓겠다. 따라오너라. 그날 저녁 둘은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봉석이 지은 밥이었지요. 맛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약간 질었고 아래는 조금 탔지요. 도원이 한 숟갈 먹더니 말하였습니다. 맛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봉석이 도원의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원도 따라 웃었지요. 그 웃음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봉석이 말하였습니다. 도원아. 예. 처음 저 흉가를 가리키면서 왜 사야 한다고 생각하였느냐. 사람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느냐. 도원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지요. 아버지가 억울하셨습니다. 봉석이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값을 속인 적 없고 물건을 바꿔치기 한 적 없고 손님에게 함부로 한 적 없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살폈고 흉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으셔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봉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봉석이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꽉 쥐었다가 그냥 얹어두었지요. 도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비의 손무게를 어깨로 느끼면서 앞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골목 어귀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너져 있던 흉가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짐꾼의 발소리, 상인의 발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웃음소리.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봉석과 도원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나온다던 흉가가 이제는 이 골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가 된 것이었지요. 아비와 아들의 봄이었습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